다음은 제 12차죠. 둘째 시간인 중국의 택배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수는 우리 교환의 페이지 수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1절 중국의 택배 시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배 시장의 그 성장선을 본다 그러면 2018년도 기준에서 물동량들은 507억 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출액은 120조 원요. 하나로 따진다면요. 102조 원. 그래서 이 물동량은 전년도 비해서 26.6%가 증가했고요. 매출액을 비한다 그러면 21.8%가 증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 천억 만 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천억 만 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에 절반이 중국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만큼 중국의 이 그 택배 시장, 즉 다시 말하면 전자상거래라든지 위탁 물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발전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건이라고 1조 만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 중국 시장은 그만큼 그 인구수라든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고요. 주문 후에 배송까지는 우리는 이길 배송인데 비해서 여기는 4일 이내 배송. 즉 다시 말하면 중국 국토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죠? 넓기 때문에 이런 4일 배송. 지역에 따라서는 뭡니까? 그 이틀 배송 아니면 8시간 배송도 있습니다. 그 도심지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좌우지간 4일 이내 배송. 그만큼 뭡니까? 택배 네트워크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택배 배송을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아침에도 주문했는데 오후에 배송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있어요? 총알, 뭐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어떤 배송,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택배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전자상거래의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자상거래는 31조 이안 달러랍니다. 이안이랍니다. 31조.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8.5%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이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라든지 징동 이런 회사들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초황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 성장성은 뚜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타났다시피 2018년도 비해서 2002년도에 매년 성장성을 보면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죠? 택배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급커브를 긋고 있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지에 이런 오토바이 배송,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그 요새지마다 시내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배송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 택배 보관함 이런 부분들이 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택배 보관함, 무인 보관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뭐죠? 맞벌이 부부를 하는 그런 어떤 이 중국의 문화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편리성 때문에 사실상 이 시장이 증가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성장성 보고 국제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외자 택배 기업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페덱스라든지 UPS라든지 DHL, TN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코리어 서비스죠,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페덱스는 상해
포동공항 국제공항에 이제 그 화물 물류센터를 지어서 건립해서 서비스를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100개 도시에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어떤 그 일정한 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하지 않으면 아예 우리는 환불해 주겠다, 이런 어떤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PS도 맨 마찬가지로 이 120개 그 도시에 전역에 배송을 하려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페덱스라든지 이 DHL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서비스가 이 그 볼륨이 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국제적인 서비스를 하는 쿠리어 서비스들은, 4대 기업들은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걸맞는 서비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서비스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이 저가로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그 가격에는 서비스를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한 만큼 처음에 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큼의 어떤 서비스의 그 확대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중국의 우정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MS의 점유율이 이제 국제택배업이 70% 이상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 페덱스라든지 DHL 이런 어떤 국제 쿠리어 서비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20%대로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EMS는 초창기는 35%까지 성장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죠? 연청과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 4대 어떤 쿠리어 서비스가 오다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 국제 택배 운송입니다. 쿠리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자 기업의 서비스라든지 또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라든지 비용적인 면도 있겠지만 서비스가 나은 어떤 좋은 회사로 빠지겠죠. 그죠? 외자 기업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EMS가 중국 우정국의 EMS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페이지요. 중국 택배 EMS는 그 중국 국가 우정국의 소속으로서 이제 택배회사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체전세대를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2000여 개의 그 도시에 그 EMS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개소의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고, 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운송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전용 철도 차량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 루트까지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항공사하고 합작해서 이렇게 항공 루트까지도 개설을 해서 실제적으로 전국에 딜리버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부분도 이제 소화물 택배를 하고 있는데요. 철도 사업에서도 그래서 그 중국 철도 소화물 택배는 CRE라는 중철 쾌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 열차의 뒤에 그 화물을 따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화물 열차, 전용 화물 열차보다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홍콩을 포함한 전국의 190여 개의 그 도시에 500여 개 이상의 영업 거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0여 개 이상 이하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또는 취급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배송센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송 시간은 주요 도시간에는 3일 이내에 배송을 해주고요. 3,500km 이상일 때는 4일 이내에 배송하는 걸 원칙으로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직접이 아니라 이제 중계가 필요한 지역은 1000km마다 이제 3일 이내, 1000km까지는 3일 이내, 1000km 초과할 때는 800m 단위, 이 800km 단위 1일 더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중계 지역이 있을 때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량 제한은 50kg까지를 할 수 있는데 50kg 있을 때는 뭐예요? 중량 화물에 대한 할증료를 받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 택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워낙 넓고 항공 수송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 민항을 중심으로 해서 택배사를 만들었습니다. 항공 택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이상의 항공사들이 공동 출자했고 법인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전국적인 그 공항이 있는 데는 다 취급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속도전이죠. 그죠? 8시간, 12시간,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4종류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택배 서비스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그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택배 이용자에 대해서 그 설문지를 한 결과랍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보니까 뭐냐면은 신속하고 안전해서 높은 비율을 높였고, 그 다음에 편리성,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일괄 서비스성을 해서 한 부분이 30% 이렇게 나와서 실제적으로 그 신속, 안전, 그 다음에 그 편리성 때문에 많은 어떤 택배를 이용하더라. 근데 불만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부재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재 중에 이제 택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뭐라고 그랬지? 아까 택배 보관함,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 운임 체계도 이제 다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거리별, 품목별, 무게별 단위를 해서 다양하게 쫙 타리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택시 요금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송 시의 절차 이런 부분도 이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PDA를 통해서 뭡니까? 지파라든지 아니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경향을 보고 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는 거 있는데요. 택배 시장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볼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정국, 그죠? 우정사업부에서 이제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EMS라든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했었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쿠리어 서비스, 세계적인 쿠리어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죠. 그래서 DHL이 86년도에 들어왔고요. 88년도에 TNT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순펑이 이제 이 택배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TNTN이 들어왔고요. 쭉쭉 이제 계속적으로 뭐예요? 택배사들이 증가됐고, 법인을 설립했고, 2000년도에 페덱스, 2001년도에 UPS,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쭉 갔는데, 2005년도에 이제 우리 CJJLS가 이 합작으로 중국으로 진출했죠. 그죠? 그래서, 2007년도를 완전 이제 중국의 CJ 대한통운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합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자가 좀 있지만 합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정사업부가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민영화라 하면서 독립재산서로 바뀌었고, 2009년도에
쭉 와서 이제 뭐 선진, 그 짜오나오, 그 다음에 대한통일 룽친을 인용해서 이제 완전히 그 뭡니까? 그 택배업을 완전히 이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 띠엔띠엔 순익 물류가 띠엔띠엔이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징동 물류가 택배업에 진출했고 차오나오라든지 19년도에 이렇게 그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초창기에는 뭐요? 쿠리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물류를 운송하다. 그게 이제 내륙으로 전자상거래라든지 중국의 이제 뭐예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우후죽순으로 뭐예요? 택배사들이 막 성장을 하고 독립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된 게 바로 이 특징이고 2000년도 말에는 10년도 말에는 아예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이 택배업을 진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는 이제 앞에 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택배는 1.4억 건이고요. 1일간 최고 처리량은 4.2억 개랍니다. 근데 1인당 평균 36개를 이용하고요. 건을 이용하고 매일 5명이 한 건씩요. 14억 나누기 1. 그러면 그 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만큼 많이 택배를 많이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페이지요. 시간과 서비스 이용률을 본다 그러면 1, 2도시가 대비해서 1선 도시, 그러니까 북경이라든지 심천, 그 다음에 상해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런 도시에는 배송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음식 배달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 횟수가 쭉쭉 늘었는데, 그래서 발달된 게 뭐예요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전달하고 또 배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AI 기능을 통해서 배송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선 도시, 대도시권 역에는 67%가 뭡니까? 이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단축하거나 이런 것들 당일 배송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19페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어떤 택배업이 뭡니까? 완전 자리 잡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2016년도 10월에 알리바마, 그죠? 알리바바하고, 마원이 이제 제시한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과, 용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뭐예요?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도 뭡니까? 쭉,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물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체험들을 이제 했죠. 그래서 소비자하고 제품 채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 니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 중심에서 이제 뭡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제라든지 아니면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됐는데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단순한 이제 소비자 파트너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기업하고 개인 간에 이런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IoT, AI 기술을 해서 뭡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맞춤 서비스로 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물류 서비스가 어떤 세밀화되고 정밀화됐는데 그 정밀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통 채널이 완전히 뭡니까? 그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보다 AI 쪽으로 AI를 접목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보면 작년도 비해서 그 통신 판매율 그죠? 전자상거래 비율이 3, 40% 이상 더 뛰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뭘로 해요? 웹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주문을 하게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3, 40%가 뛰어버리면 이 물류 시스템에서 시스템에서 그 갖추지 못한 회사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 시스템들도 보면 최근에 이 택배라든지 분류 시스템들 보면 완전 자동화 시켜서 한 슈트당 그 시간당 400만 개, 500만 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대형화 또는 완전 자동화, 아예 AI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추세다. 그래서 그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해서 그만큼 또 뭡니까 택배 시장에 대한 그 판도가 달라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배송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객을 분석해서 고객 거점의 근처에 제품을 전진 배치했다가 주문이 오게 되면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점 내에 상품들을 소비자에 맞는 니즈의 상품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전진 배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IoT를 등의 기술을 통해서 로봇해서 이제 뭡니까 상시적으로 실시간으로 빨리 출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배송이라든지 이 거점을 잘 만들고 그에 대한 시설 절비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그 배송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징동 기록 같은 거 보면 세계 유일의 소형, 대형, 콜드체인, B2B, 국제라든지 대중 물류까지 갖출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6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더라. 즉, 다시 말하면, 빨리 소비자한테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윈다 같은 경우는 300개 이상의 지역별로 갖춰져 있고, 주문이 99%까지 서비스 만족도를 올리더라. 그 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 노천 시스템에서도 보면 천연만촌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그 농촌 지역도 사실상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 거점을 세우고 구매 대행이라든지 서비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센터라든지 뭐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징동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지역까지는 배송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알리바바라든지 징동 이런 어떤 회사들은 아예 매장에 전면은 매장이고 후면에 뭡니까 물류센터를 건설해서 바로바로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시스템들을 이 창고 운영 시스템을 맞춰버렸다는 얘기죠. 건설했다는 얘기죠. 그 웰마트도 매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 웰마트의 운영을 징동이라든지 이 전략적 제휴를 맡아서 서비스를 강화해주는 이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소비자의 맞춤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설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비자를 맞추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이제 물류센터를 어떻게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또 그다음에 서비스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류의 아웃소싱이 초보 단계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몇 년 안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최첨단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물류의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시장의 이제 지역별로 본다 그러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이렇게 해서 대도시라고 그죠? 7 대도시, 1선 도시가 전체에 그렇게 맞죠? 5분의 1 이상, 5분의 2 이상, 거의 4, 50%가 된다고, 4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만 해도 360만 위안, 억 위안, 361억 위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만큼 뭡니까? 상하이는 경제적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중국 내부에서도 내국에서도 랭킹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하이 북경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이가 그만큼 물동량이 많이 채워 있고 물동량 처리 기준으로 광저우가 13억만 개 이렇게 가장 많고 그래서 뭐 황저우, 난저우 그죠? 이쪽에 12 그죠? 쭉 있죠, 그죠? 그래서 인근 2, 3도시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용 빈도수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이제 중개 쪽이죠, 그죠? 중개 간의 이제 서비스 규모가 전년도 비해서 36.4%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1,130억 위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지역, 그러니까 도심지 내에 끝나한 것만 해도 256억 위안 정도. 그래서 이제 뭡니까? 도시 간에, 타도시 간에 이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앞서 뭐 저기 그 EMS라든지 아니면 우정사업부 EMS라든지 아니면 뭐 PDS 아니 DHL, UPS 뭐 이런 쿠리어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315억 위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동량들이 이런 부분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국제 상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그 통신 판매 품목들 보면요 여러분 그 사실상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상품들이요 그 많은 상품들이 중국 상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 온라인 시장에 뿌려집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중국 상품들이 거의 뭐 55에서 6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좀 많은 것 같고 4, 50%는 아마 중국 물동량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간의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어떤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로컬 기업들은 어떻게 중국 내 중국 그 택배 사업자들은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브랜드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자꾸 잠식되고 있는데 특히 그 사통일달이라고 불리는 이제 민영 사업자가 5개 회사가 뭡니까?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택배사가 뭡니까? 대한통운이 한 47%요? 전체 물동량 중에서. 그 다음에 그 5개사가 한진이라든지 롯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5개사가 거의 86%가 70%를 차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수 시장에서는 로컬 기업들이 사통 일달이 그 80% 이상 차지하더라. 사통 일달이 뭐냐면은 선통, 통해, 왼통, 중통, 빨소이통, 그 다음에 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 택배 사업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자들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땜마오의 그 배송 서비스를 다 이제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회사들의 만족도는
만족도 1위는 그 5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이제 펑이 차지하고 있고요. 국가우정사업부에서 발표한 현황을 본다 그러면 순펑, 순인, EMS, 중통, 왼통, 선통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순펑은 중국에서 가장 빠른 그 배송 시간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도록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순펑은 차량은 12,000대, 화물기 전용이 화물 수송기가 15대. 그래서 이제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런 어떤 서비스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딜리버리 속도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게 순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들은 계속적으로 치열해질 거고요. 이 민간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 시장이 2006년도에는 28.28위안이었었는데 14년도 14위안으로 적당히 50% 이상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윈다 중통에서는 전국 내 5위안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파격적으로 이제 제한을 했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당 이유는 1, 2안, 심지어 0.5위안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초창기에는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 가격 전략 이 부분이 집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택배 시장의 맞서기에서 순풍은 단가를 30% 이상 낮춰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이 평안하다 보니까 2월부터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2% 이제 인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평균 가격 추이를 본다 그러면 2006년도 28위안에서 2014년도 14위안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박스당 1,800원까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B2C 시장, 그렇게 통신 판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한 개당 배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가격들이 이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에서도 이제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개방을 하는데 이제 중국의 WTO 가입을 하면서 2005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택배 시장을 개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허가, 진입 장벽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마다 운영 허가증을 취득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페덱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정사업부 들어갈 때 라이센스를 신청했는데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DH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친일이라는 어떤 기업하고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컬을 못하고 국제 쿠리어 서비스만 잔류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해외의 어떤 투자자들은 실제적으로 로컬 기업 택배에서는 어렵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리크 창이 상무부 보고할 때 평등한 경쟁에서 시장을 개방하게끔 이렇게 내세웠죠. 그래서 업무 범위라든 경영 지역 포함해서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명시를 했지언정 쉽지는 않다. 그래서 대한통운도 인수를 해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외국 기업은 중국 내 사업 진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2018년도 17년도 9월 이후에는 이제 야마도라든지 OSS 홍콩 기업의 자리띠움과 같은 업체들이 이제 택배 업무 허가를 받았는데 쉽게 외국 기업은 개방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5년 이후에는 영향력이 감소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이제 포워딩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페덱스라든지 UPS 5개 업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DHL은 아까 보셨죠, 그죠? 2006년도에 들어갔고, 그래서 국내 택배는 없하고 이제 쿠리어 서비스만 국제 택배 업무만 2011년도부터 하고 있고, DHL은요, 페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개 저기 5개 1개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58개 도시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내수 그렇게 로컬 어떤 물동량 그렇게 취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UPS도 매 마찬가지로 33개 12년도에 들어가서 33개 도시 임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본 야마도는 3개성의 6개 도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OCS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20개 도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리따뚱은 이제 베이징이라든지 13개 성시에서 18개 도시에 근데 201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택배. 자,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이라든지 처리 물동량에 대해서 매출 실적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13년도 외국 택배 기업 물동량 처리는 약 1,100만 건으로서 전체 시장이 1.2%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매출액은 12.3% 정도 되더라. 그래서 국제 택배는 84.9% 압도적인데 내수 시장 그만큼 어렵더라. 그래서 4개 기업이 75에서 80% 시장을 점유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도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HL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높은 분야에 주력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가능하면 접는 거죠. 그래서 내수시장은 접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남시장, 중내륙구, 그죠? 이 부분의 신흥시장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DHL에 있는 최대 시장인 만큼 현지 민영기업하고 계속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더라. 페덱스도 이제 중국 국제시장에 빠르게 이제 성공할 거라고 이제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특화된 것들, 그다음 예술품들, 사치품 중심으로 해서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OCS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서비스 연계를 해서 가겠다 그렇게 하는데 전자상거래 분야 외에도 협력을 통해서 뭐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택배 서비스를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사업은 급성장하는 건 추세는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의 민영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품들을 그걸 이제 타겟을 뭐냐면은 신속성이 높고 부가가치 있는 택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샘플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택배 수요는 공정서라든지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중심으로 하는데 특히 중국의 맞벌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편리성을 강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가 우리보다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즌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택배 수요는 사회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 기업의 강화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패턴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크게 맞춘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선, 의학, 예술품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것들, 그죠? 까다롭고 복잡한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택배 분야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공급업체로부터 소비자까지 일괄적으로 그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외국 기업들이 들어갈 때 정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운영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일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뭡니까? 기업의 인수, 현재 기업을 인수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기업의 서비스 현황이라든지 고객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따져가지고 비교 우위성이 뭔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차별시켜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포장자재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더라.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중국의 택배 시장에 대해서 택배 시장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